토지보상법의 모태는 197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 때 소위 말하는 개발 독재 시대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때 특조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어떤 시절이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어르신들. 그죠? 무조건 빨리빨리 이 나라를 개발한다 이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보상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주민들의 뭐 청문 절차, 공청회 이런 것조차도 없었죠. 새마을도로 닦을 때 누구 허락도 안 받고 했잖아요.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법률이 89년도 들어와서 법이 정비되었는데 그때 70년대 법이 그대로 거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시행령과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주민들을 위해서 개정된 거는 주민추천평가사라는 제도 하나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모든 개정들은 다 사업 시행자한테 유리하게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법과 제도 면에서 이미 토지 수용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절대적으로 주민들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토지 수용은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 토지 수용 당하는 이 피해보는 기본적인 권리는 재산권입니다. 헌법 제23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항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무단 침해하지 않고 도둑이 들어오면 막아주고 외적이 침해에 들어오면 막아준다는 세 가지 의미를 지녀요. 재산권 보장입니다. 국가가. 그런데 23조 3항에 가면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은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수용의 근거조항입니다. 이때 이 정당한 보상의 이념은 시가에 의한 보상이라고 헌법학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대학교 겸임교수로 헌법 강의를 합니다. 헌법행정부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의 거의 70% 80%밖에 보상이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무 관행, 즉 이런 대규모 공기업이나 사업 시행자들, 민간 사업 시행자들에게도 핵심적인 보상 요원들은 전부 다 공기업 출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관행이 전부 다 이 기울어진 제도 하에서 실무 관행 또 사업 시행자한테 유리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수용을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이념이 제대로 실현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법적으로 열심히 해봐도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느낀 게 뭐냐? 아, 이거는 절차에 뭔가 개입을 해서 일정 정도 협상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15년 전부터 제가 다니면서 헌법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권입니다. 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대책위를 조직하시라. 힘을 모으고 협상력을 기르고 또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청원권, 헌법의 다른 기본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협상력을 키우셔야 된다. 그래서 직접 현금으로 주는 보상금의 액수를 높이고 그 다음에 간접 보상을 통해서 직접 보상금에서 깎인 만큼을 최대한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그나마 재산권을 최대한 보존하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그 다음부터는 좀 전략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저희들 전략은 그렇습니다. 맨 먼저 보시면은 여기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 시행령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35조 이주대책 등에서 이주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첫 번째,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직업 전환을 희망하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 전환 훈련 실시. 두 번째,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 창출 사업의 지원. 이걸 통해서 바로 생계대책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직접 보상금 외에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실례를 보겠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라고요. 제가 요즘 자주 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게 바로 사업 시행자와 그 계약 제5조입니다. 이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요. 여기를 보면은 그 계약의 글자가 안 보일 텐데 제1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청주 지역의 공공개발 사업 및 개발 사업 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우선 고용 등 취업 활성, 즉 지역 주민을 이 사업하는데 최대한 먼저 취업 활성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면 지작물 철거 및 방치된 지하수 구착공 원상복구 작업, 임목 벌채 및 이적, 무연분묘 이장, 이주정착지 조정, 기타 주민소득 창출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민생계조합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건립,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그 다음에 농축산업 보조금 및 기타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지원,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합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수십억의 현금을 바로 생계조합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자금 집행이 세 차례 걸쳐서 이루어지게끔 이미 합의서가 양해가서가 다 체결됐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도 거기는 한번 모이면요 500명씩 모였어요. 3년 전에 500명씩 모이고 하니까 그 사업시행자 깜짝 놀랐죠. 야,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가야 될 때 제대로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할 수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 응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집단적 힘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 대책위가 일정 정도 사업 시행자의 사업에 지장을 할 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의 방향으로요. 여기 보시면은 사례로 김제시 공공개발사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018년이고요. 충북 음성군 공공개발사 편입지원 주민지원 조례, 진천군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 사업들 중에서요. 바로 그 해당 시군이 도시공사로서 사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외부의 사업 시행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의회가 나서서 주민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당 수용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사업을 다 해준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던 적의 공통점이 뭐냐? 주민들이 하나의 대책으로 단결을 해갖고 협상력을 길렀을 때 가능해진 겁니다. 이걸 그냥 해주는 데는 없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이쁘거나 불쌍해서 알아서 이렇게 뭔가 없는 걸 만들어주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만큼 주민들이 힘이 있고 원한다고 명백하게 표시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주민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특히 이 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별도 이주대책 수립도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한다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협의감정 평가를 하고 통보가 되고 나면요. 여기에서 우리 협상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왜 자꾸 협상력을 하냐면 이겁니다. 이 사업 시행자, 도시공사죠. 이 도시공사 힘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조직 빵빵하죠. 그죠? 돈 많죠. 수용 업무에 관한 경험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다뤄본 경험이 아주 많아요. 이런 큰 조직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일반 개인으로 가지고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봐도 공무원들 가면 이러죠.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은 뭐죠? 검토해 보니까 안 된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은 혹하죠. 혹시 잘해준다는 얘기인가? 그걸 기대를 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계속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상대방이 힘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어떨 때 협상에 나서느냐? 사업 시행자는 그렇게 힘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약점이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모든 개발 사업은 시간이 돈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개발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대략 수용을 다 끝내고 이주를 다 시키고 나면 언제부터 지하 토목을 들어가야 돼요. 상하수도 깔고 지하설로 매설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도로 닦고 그죠. 이 작업에 대한 도급 계약서를 시공사하고 미리 다 체결해 놓습니다. 그 시기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이라고 해서 그 시공사한테 배상해야 되는데 그 배상이 하루당 얼마만하게 나와요. 두 번째는 보상 통보하면 일부는 협의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행의 금융기관의 PF 대출이거든요. 이번 대장동도 그렇잖아요. 부산저축은행에서 PF 대출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자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통보받고 이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주민들 민원이 세고 강력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이 지연됨으로써 인한 손실이 보상금을 아끼는 것보다 더 커질 때 이 사람들은 차라리 보상금을 더 주고 주민의 원항을 해주고 사업을 빨리 가자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말로 가지고 서로 인간적으로 좋아서 해주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계산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기에 땅과 집은 재산권이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땅과 집이 뭔지 아세요? 사업 비용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 사업 비용이에요. 모든 사업은 비용을 아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강제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이 내놓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자기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첫 보상 통지 금액부터 그 수준을 정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상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이 전문가들이거든요. 프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오늘 여기 몇 명 모였는지 바로 다 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기서 주민들이 얼만큼 잘 모이고 있고 대책위와 잘 결합되어 있고 대책위가 열심히 회의하고 활동하고 하는지 이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보상 통지되고 난 뒤에 이주하거나 이럴 때 얼만큼 주민들이 반발할까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협의 보상 통지되고 난 뒤에 이 세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 왜냐하면 앞으로도 직접 보상금을 올리고 간접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6개월 내지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일단은 주민들 다수가 협의 불이행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70% 이상의 협의가 안 되면은 사업 시행자들이 그때부터는 상당히 곤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보여줌으로써 이후에 생계대책조합이나 주민지원조례나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상력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직접 보상금은 액도 당연히 높이고 그다음 간접 보상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 조금 이 우리가 협상력을 따내야 될 대응을 말씀드렸다면 또 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통지되고 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릴게요. 보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 두 가지 중에서 직접 보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 보상, 지작물 보상, 연금 보상. 직접 보상이란 말은 돈으로 직접 주는 것. 이게 직접 보상입니다. 간접 보상은 땅으로 또는 다른 걸로 주는 겁니다. 돈으로 안 주고. 간접 보상에는 이주 대책과 생활 대책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간략히 살펴볼게요. 땅에 대한 보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고 내 땅하고 비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때 여기 보면은 시점 수정 곱하기 지역 요인 곱하기 개별 요인 곱하기 기타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이 또 6가지가 있습니다.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획지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하게 한 10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다 곱셈을 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복잡해 보이죠. 저는 이 감정평가 방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좀 불만입니다. 현대의 행정은요, 기본적으로 다 간단 명료하고 단순해야 돼요. 국민들이 바로 보면 알아듣기 쉽게 돼야 됩니다. 근데 감정평가 방식을 꼬아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타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타라 그러면 어떤 거세요? 치는 기타 아니죠. 중요한 거 다 빼고 나머지 찌꺼기 이런 뜻이잖아요. 토지 수용에서는 이 기타 요인이 알파요 오메가요 가장 전략적 코드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헌법에는 정당한 보상인데 시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잖아요. 근데 공시지가하고 시가는 일치하지 않죠. 이거를 공시지가가 시가의 몇 프로냐 이거를 현실화율이라고 한다. 현실적인 가격의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대략 지금 현재 공시가 그동안에 노무현 정부부터 현실화 정책을 펴갔고요. 이제 전국 평균이 한 65에서 70% 사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공시지가가 시가의 70%다 그러면 이게 70%를 100%를 만들어서 보상해 주라는 게 헌법 이념이니까 그럼 7에다가 약 한 1.6을 곱하면 그러면은 10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곱하는 수치 1.6 이게 바로 기타 요인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어르신들은 보상할 때 2배수, 3배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공시가가 40%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 한 1.4에서 1.9로 움직이고 농촌 지역은 한 2, 3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빅그린 산업단지 한 평은요. 기타 요인이 9였어요. 9. 9배 해줬습니다. 너무 공시가 낮았어. 그래서 이 기타 요인이 중요한데 이걸 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땅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가 막힌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땅 평가할 때요. 땅 하나하나 다 평가해서 그 가격을 다 합산해서 전체 보상액 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지역은 보상 예산액을 대략 한 4,666억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 5천억 한다. 그러면 이 지역의 땅들 다 공시가 다 합쳐보니까 여기가 한 2,500억 되더라. 그러면은 2,500억을 5천억 만들려면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상 예산액을 정하면서 보상 예산액에서 나중에 불복 절차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훨씬 더 까서 집행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기타 요인을 먼저 정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지역은 기타 요인을 아예 1.4로 가자. 먼저 이렇게 가격을 딱 밑으로 쳐놓고 보상 통제하고 나서 돈이 급한 사람들은 찾아가면은 상값에 사니까 시행자는 좋은 거고, 이해하면 그때 가서 올려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 요인을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타 요인은 그 지역에 있었던 보상 선례, 이전에 수용됐던 선례, 여기 같은 나노산단 이런 거 쓰겠죠. 그 다음에 매매 사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자세한 방법은 지금 설명해도 다 까먹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주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평가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직접 보상 금액 중에서는 역시 토지가 거의 절대적으로 다수기 때문에 이 토지 보상을 잘 받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보상 통지가 될 무렵에는 저희들이 현장 상담을 다 할 텐데, 그 상담을 통해서 이 토지의 핵심적인 쟁점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현실 이용 상황입니다. 오늘 또 권익위에서 공고한 게 기사에 크게 나왔는데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지목이 임야예요. 근데 과거 옛날부터 과수원으로 써왔습니다. 60년 전부터. 그러면 이거를 지목이 임야니까 사업시행자는 임야로 보상하거든요. 과수원으로 보상하면 가격이 2배, 3배 뗍니다. 이때 과수원으로 보상해야 된다. 현실 이용 상황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주민들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현실 이용 상황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목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이거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야를 관리하기 이전의 사태니까 이거는 현재 과수원을 보상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 표준지를, 예를 들면 여기가 내가 전답이, 자연녹지 전답이 있는데 인근에 비교 표준지가 서너 개가 있어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감정평가에서 그 중에서 가격은 가장 낮은 걸 써요. 근데 우리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비교표준 어느 걸 쓸 건지는 용도 지역이 같거나 유사할 것, 현실 이용 상황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지목이 같거나 유사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면 거리가 가장 가까울 것, 이 네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원칙과 무관하게 가격 싼 걸 많이 씁니다.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바꾸면 보통 30-40% 증액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쟁점들을 찾아내는 게 토지 가격에서 이후에 불복 절차에서 올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작물은요, 이 지작물이라는 것은 사업하는 데 있는 땅 위에 있는 지장되는 물건, 안 좋은 말이죠. 이게 법상의 용어는 건축물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LH가 과거부터 자꾸 이거를 지작물, 상당히 불쾌한 문제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업 시행자들한테 자기 사업하는데 지장된다고 해서 지작물, 이 용어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이번에 책을 내면서도 제가 썼는데요. 이 용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지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작물 주로 건물이나 동산입니다. 이거는 관찰 감가법, 말이 되게 좋지만 뭐냐면은 평가사 한번 쓱 보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벽체 구조와 지붕 구조, 면적을 딱 때려 넣으면 가격은 딱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 감가상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가격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지작물 감정평가는 규정된 것보다 조금씩 잘 주는 편이라서 누락된 거 외에는 크게 다툴 게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투기 시작하면 평가사들이 되게 피곤하거든요. 가격은 크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잘 주고 그 대신 토지에서 많이 까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보상입니다. 영업보상은 농사를 지으시거나, 그 다음에 축산을 하시거나, 과수원 농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가게를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보통은 4개월 동안, 그 직전 3개년도 전체 영업이익에서 그거를 평균으로 해갖고 4개월치를 준다 이런 건데요. 이게 자료거래, 즉 일단은 적법한 영업을 해야 되고 당연히 사업자 신고 다 돼 있어야 되고 세무관청에다가 부가세 신고 다 한 그것만 인정해 줍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 법인에서는 이게 적법한 영업이면 무자료 거래라도 인정해 줘야 된다 해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입증시킨 바는 있습니다만은 되게 어려워요. 소송 가서 다퉈서 이겨내는데,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그 정도 4개월치 이익을 주는 게 영업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주자택지인데요. 여기는 지금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입니다. 소유는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이 써야 되고요. 거주는 주민도 초본상에 자기 이름이 써야 돼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원래 1세대 1필지 땅을 주는 겁니다. 이 단독주택을 주는데 점포겸용이나 주거전용 주는데 보통 점포겸용이면 80평, 주거전용이면 100평을 줍니다. 그 공급 가격은 조성원가의 약 한 80% 수준인데 이게 법적인 용어는 뭐냐면은 조성원가에서 생활 기반 시설 설치비를 뺀 가격 하면은 그 가격이 보통은 평균 한 20% 이릅니다. 그래서 LH 기준으로는 조성원가 약 80%고 이거는 최근에 일반 민간 개발에서 특히 대장동에서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이동 소송하고 있는데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줬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조성원가에 80% 주면요. 여기 프리미엄이 2억이 붙을 걸. 이걸 감정평가액으로 주면은 프리미엄이 5천만 원도 안 붙어요. 아주 큰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주자 택지를 받을 때 이 프리미엄을 얼마큼 키우느냐 문제는 크게 세 가지에 관련됩니다. 일단 면적이 60평, 80평, 100평 중에 몇 평을 받느냐. 가급적이 많이 받으면 좋죠. 두 번째는 용적률이 3층까지 올릴 수 있냐, 4층까지 올릴 수 있냐. 세 번째는 조성가의 70%냐, 80%냐. 충북에 있는 모 지역에서 약 한 15년, 13년쯤 전에요. 거기에는 시골 마을인데 주민들이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사업 시행자가 협상에서 밀려갖고 조성원가 60% 준 사례가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협상력이라는 얘기죠. 자, 생활대책은 아까 영업보상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소위 말하는 상가딱지라는 걸 줍니다. 6평 내지 8평을 줘요. 6평, 8평에다 건물 못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딱지를 개발업자가 사서 300평 만들어서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딱지 받은 사람들이 한 50명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 딱지 하나에 보통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럼 6평이면 한 6천만 원 이 정도 붙는 거죠. 좀 좋은 땅은 한 뭐 2천만 원씩 붙어갖고 1억 넘어가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생활대책 용지다. 이게 간접보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상 종류, 직접 보상 3가지, 간접 보상 2가지 말씀드렸고요. 보상 절차입니다. 이 위에 보면 다이아몬드 표시 4개가 있죠. 이게 각각의 절차의 매듭인데요. 지금이 바로 협의 평가해서 통보하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소송이라고 있는데 재결이란 말은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행정관청이 심판이 되는 절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이 심판이 되는 절차 이런 겁니다. 재결이 2번 있죠. 중앙공기업인 LH나 도시공사, 도로공사 이런 데 빼고 지방공기업이 하면은 수용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갈 거고요. 이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갑니다. 여기에서 결국 이 4번의 평가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4번의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할 때 절차대로 순서대로 나아가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직전 단계보다 올릴 수만 있고 내리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계속 올릴 수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협의 평가에서 통보가 됐어요. 이 통보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땅을 살려는 사업 시행자가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이 땅을 내가 얼마에 사겠습니다라고 최초 배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협상하면 그 시장에서 사과 가격 협상하면은 협상이 되는데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반적 통보예요. 간접평가 이 가격에 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가격이 불만이면은 나는 협의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 불법 조치를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돈이 급해서건 만족해서건 협의를 한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매매로 취급됩니다. 매매는 뭐죠? 서로 의사가 만족이 돼서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복을 못 갑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돈을 받아버리면 불복 못 갑니다. 여기서 받지 않고 약 한 6개월 기다리면 수용 재결이 또 나요. 이때 다시 평가해서 그때 더 올릴 수만 있다 그랬으니까 오른 금액으로 다시 통지가 되는데 이때는 다 받으셔도 됩니다. 이때는 원금 플러스 올라간 금액 다 받으셔도 돼요. 이걸 다 받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이 재결 가서 올라간 만큼 또 받고 행정소송 가서 또 이게 올라가면 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이의를 했다면 안 갈 이유가 없죠. 끝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돈을 받을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돈 공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받을 때 우리 변호사가 뭐라고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반드시 뭘 하나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돈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다가 이의 유보라는 4글자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의 유보.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내부터 나중에 다 드릴 겁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돈을 받는데 내가 이의가 있지만 이의는 유보해놓고 일단 돈은 받겠다 이 얘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얼마가 올라오든 다 각하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의 유보 한번 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올라간 금액 나왔습니다. 이거 받을 때 이의 유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뒤에 또 있잖아요. 그죠? 해야 됩니다. 단 행정소송에서는 그 뒷절차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번 이의 유보한다. 자, 이의 유보를 돈 받는 창구에 가서 나 이의 유보합니다 말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쪽지에다 써서 갖다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증거가 안 남아요. 반드시 금액을 신청하는 신청서 여백에다가 쓰셔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이 유보를 아니라는 게 있으면 거기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이 하는 거는 이러한 감정평가서를 분석해서 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하고 저희들이 위임계약을 받으면은 현장 조사하고 증거 보존 작업 사진 다 찍어서 위성사진이나 그래픽을 다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나왔을 때 현장 조사에 입회해서 이걸 다 설명을 합니다. 예. 지금 기기가 오늘 좀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예, 이렇게 저희 법인이 이후에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말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아까 제가 20분에 시작했는데 한 40분 가량 했거든요. 원래 여기 일정으로는 세무 설명까지 끝내고 질문하는 걸로 했는데 아마 그러면은 또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 말고 전체와 관련된 질문 한 2-3건만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질문 해주십시오. 예. 이게 산업단지 보상법하고 네. 주택단지 보상법하고 이 토지 보상법이 좀 달라요.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법은 하나입니다. 그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토지 보상법이 하나가 있고요. 주택 개발할 때는 주택을 개발하는 법률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공공토지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법, 이제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그 도시개발법 등등의 온갖 개발법이 있는데 개발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수용을 할 때는 토지보상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갖고 토지보상법으로 오는 구조거든요.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요. 네네. 다른 위원회 쪽에서도 지금 비례원이라는 데서도 예. 주택단지 보상법을 가지고 정립적이라는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오늘 그 위원님도 역시 그와 비슷한 이야기니까 예. 주택단지 보상법하고 산업단지 보상법하고 주민들이 전부 헷갈려갖고 그게 이제 많이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부터 이혼이 많이 되니까 예. 그 설명을 이 산업단지 보상법은 이렇다. 산업단지 보상법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지. 주택단지 유리한 것을 주택단지법을 이야기했다가 어찌하면 주민들이 다 헷갈린단 예,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질문 끝내고 들어간다. 예. 행정소송에 가면 네. 1심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럼 대법원까지 예. 3심까지 같이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릴게요. 행정소송 가면요. 특별한 쟁점이 없이 증액이 문제가 되면 1심에서 다 끝납니다. 항소심 가서 다시 감정평가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거의. 그 대신 쟁점이 있는 사안이면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한 질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상법이라는 게 주택보상법이 따로 있고 산업보상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보상법은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상에 관한 내용과 절차는 전부 다 이 토지수용법으로 다 옵니다. 그러면은 산업입지법과 예를 들면 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이런 법에는 뭐가 있냐?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면은 토지보상법으로 가라라는 이런 조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입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주대책은 이렇게 해주다라는 좀 더 추가적인 조항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LH나 이런 공기업들이 사업할 때 절차를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특별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보상의 내용에 관해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근거법은 여기에다가 사업을 하는 근거법은 주택법일 수도 있고 산업입지법일 수도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일 수도 있지만 보상의 내용은
전부 다 이 토지보상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왜 산업입지한데도 그렇고 산단도 그렇고 주택한데 다 똑같냐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법이 하나니까요.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헷갈리신 모양이네. 자, 일단 다른 분 질문 한두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자신 감사합니다.